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15년쯤 되었고 1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둘째를 딸로 가지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저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언니,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사이가 굉장히 좋고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화목한 편에 속했어요. 가족들끼리 대화도 잘 나눴고 여기저기 여행도 종종 다니는 편이었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언니와 어울리는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희 자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언니가 처한 상황이 특수해서 제가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는 미혼모거든요. 너네 언니는 일평생을 내 속만 썩인다 썩여. 에이, 왜 그런 말을 해?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으니 하는 말이지. 언니가 안 멀쩡한 건 또 뭐야? 애는 왜 낳아가지고 저 나이 넘도록 저렇게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냐고. 왜? 나는 언니가 자기가 친 사고 모른 척 안 하고 책임지는 게 멋진데? 너는 뭘 모르는 소리를 마라. 응? 내가 뭘 모르는데? 아니다. 됐어. 가끔 이렇게 뜻모를 말들을 하긴 했지만 엄마도 기본적으로 언니에게 애정이 있으니 하는 잔소리였겠죠. 하지만 언니는 그런 엄마의 잔소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만 하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독립했어요. 그러고는 지금도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나는 언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왜? 혼자 일하면서 애도 키우고 진짜 어떻게 그걸 다 해? 그거 다 하는 사람들 많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나는 그래도 언니가 정말 존경스러워. 언니는 15년 전 임신했다며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말렸어요. 저도 말이죠. 그때를 기억하면 대충 이래요. 지워라. 싫어. 처녀가 애를 혼자서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왜 못 키워? 키울 수 있어. 누구 애야? 어? 책임 못 진대? 당장 데려와. 내 이 자식을 그냥. 누구 애인지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낳을 거고 키울 건데. 언니는 애초에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예전부터 아이는 하나 낳고 싶었다며 꼭 낳을 거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정말 100번은 넘게 다그쳤지만 언니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유부남인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입을 꾹 다물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은 언니 모르게 엄마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언니 임신시킨 사람, 엄마, 진짜 누군지 몰라? 왜? 저렇게까지, 아니, 나나 엄마한테까지 이야기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물어봤는데 절대 말 안 해줘. 그건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의 애를 가졌다는 거 아니야? 제 말에 엄마는 뭔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 왜? 뭐 들은 거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자기랑 결혼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모른다. 라고만 말했어. 그럼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알려서 그 남자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물어봐야지. 제 말에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가 당사자인데 어련히 알아서 선택했겠지. 그냥 두자. 웬일이야? 처음에는 알아내려고 닥달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포기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뭐. 너는 네 결혼식이나 신경 써. 내일 모레 결혼할 신부가 이런 일에 정신 팔고 있지 말고. 그때가 제가 결혼식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더 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게 소란이 나지 않은 채로 지나갔어요. 저희 가족이 시끄러워지는 걸 일단 굉장히 꺼린 게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후회 안 해? 안 해. 아이 아빠한테 안 알린 것도 후회 안 해? 알려서 뭐 할 거야? 책임져 줄 사람도 아닌데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도대체 아이 아빠가 누군데 그래? 뭐 유부남 같은 거야? 인제 와서 그렇다고 한들 누가 화를 내겠어? 그냥 나한테만 말해줘도 돼. 언니 탓 안 해. 제 말에 언니는 그냥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잊고 싶어서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그냥 다 잊고 나랑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니까 너도 그만 궁금해해. 언니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더 이상 조카의 아빠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이를 가졌길래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했지만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 치는데 엄마까지 물어보지 않은 건 좀 의외긴 했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 다 알아야 하는 성미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요. 자기가 저렇게까지 절대 이야기 안 한다는데 내가 뭘 어떡하겠니? 협박해서 알아낼 수도 없고 고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 생각하고 안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물어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범죄자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하긴 저도 뭐 언니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뭐 재벌 2세 같은 엄청난 사람이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는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펼친 적은 있습니다. 뭐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이만큼 흘렀어요. 종종 궁금해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조카를 자주 보여주는 편도 아니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한번 데리고 오라는 제 말에도 뭐 공부가 바빠서 애가 이런 자리를 싫어해서라는 말로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도 늘 다음에 데려오겠다 정도로만 말했어요. 신기한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신기할 정도로 조카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애가 오기 싫다는데 뭘 오래요 또. 당신은 손주가 보고 싶지도 않아. 가끔 보는데요 뭐. 그리고 잘 크면 됐지. 뭘 보고 싶어 하기까지 하나. 엄마, 언니가 들으면 섭섭해. 섭섭해도 어쩔 거야. 당당하게 어디 내놓지도 못할 애 낳고 키운 건 본인인데. 15년이나 지나도 엄마는 여전히 조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과거 일도 어느 정도는 흐려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카의 이야기라 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정이 없다기엔 제 아들 녀석은 정말이지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해? 성민이도 엄마 손자야? 나는 이상하게 걔한테 정이 안 가더라. 그래도 언니나 성민이 앞에선 티 좀 내지 마. 섭섭해. 섭섭하면 어쩔 거야. 그때 내가 그렇게 낳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내 말 안 들은 제 탓이지 뭐. 그걸 15년째 마음에 담고 있냐? 엄마도 참. 너도 그 집 식구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말어. 알아서 잘 살겠지. 그래도 어떻게 그려? 너그 언니가 맨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잖아.
특히 엄마는 제가 언니와 조카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유난을 떨며 그러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니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 미혼모인 걸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라 하신 적 있어,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 그냥 이야기 들으셨을 때도 그렇구나. 고생 많다 하고 마셨고 그 뒤로도 별 말씀하신 적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해. 여자 혼자 돈 벌어서 애 키우면서 살기 쉽지 않잖아. 게다가 장모님도 그닥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던데? 그치.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딱히 흠인가? 그러고 보니 나도 성민이 안 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네. 요즘 들어 더 안 데리고 나오네. 사춘기인가 보지. 하긴 그럴 나이지. 애가 사춘기를 겪을 나이쯤이 되고 나서부터는 언니는 더 저희에게 아들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저를 딱히 반기지 않고 지금 한창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반항심도 있을 시기인 나이라 굳이 데리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거기만의 사정이 있겠거니 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섭섭했던 점은 저에게도 언니는 그런 고민을 아예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언니는 애 키우면서 나랑 이것저것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왜 안 해? 그런 걸 꼭 해야 돼? 다른 자매들 보면 또래 애들 키우면 다들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거 아예 공유를 안 하니까.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거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지. 뭐 애 키우는 거에 남 이야기를 들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냥 내 성격이니까 섭섭해할 필요 없어. 하지만 많이 섭섭했어요. 언니는 어느 순간 달라졌거든요. 원래 아이를 가지고 낳기 전에는 나름대로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나누는 자매였는데 언니가 아이를 가지고 낳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남편에게 이거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해봐. 당신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남편도 없고 애는 아빠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당신이랑 비교돼서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성민이도 혹시나 아빠가 없는 걸 우리 민우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 말을 들으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로서는 비교도 되고 또 아이가 혹시 아버지가 없는 걸 더 속상해 할까봐 염려했던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그런 의견을 듣고서는 언니에게 조카를 보여달라거나 고민을 이야기해달라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연락 없이 갔던 적이 있어요. 과일을 산 게 너무 맛있어서 좀 드리려고요. 네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 제가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정말 눈에 띄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응? 내가 못 올 것 왔어? 뭘 그렇게 놀라. 과일을 좀 샀는데 맛있어서 엄마랑 아버지 좀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엌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 있어? 어? 어. 굉장히 어색하게 대답하는 엄마를 보며 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언니가 나왔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니가 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별일이라고 엄마가 일어나 싶어서 말이죠. 왔어. 그런데 언니의 태도도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엌 쪽을 다시 힐끔 보더라고요. 그제야 부엌에 웬 건장한 사내 한 명이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낯이 상당히 익은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였습니다. 어머, 성민아, 오랜만이다. 제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성민이에게 다가가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조카도 오랜만에 보는 저를 웃으면서 반기더군요. 이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다 컸네, 다 컸어. 몰라보겠다, 야. 몇 년 만에 보는 조카는 정말이지 확 커 있더군요. 성장기의 아이들은 정말 하루하루 다르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큰 조카의 어깨를 손을 올려 쓰다듬었습니다. 언니가 하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혹시 굉장한 반항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의를 갖춰 깍듯이 인사를 하는 조카를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를 확 스쳤습니다. 어? 왜? 왜? 제가 아타는 반응에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언니도 제 눈치를 슬쩍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카의 얼굴을 제대로 한 번 더 보고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민우랑 거의 붕어빵인데?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저희 아들과 정말 너무 똑같더군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 누가 봐도 형제라고 알 만큼 말입니다. 제 말에 엄마와 언니는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요. 사촌끼리 닮는 건 뭐 당연한 거지. 안 그렇냐? 그렇지. 그리고 이맘때 남자애들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저의 시선을 자꾸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근데 민우는 지가 아빠랑 똑같은데 어떻게 언니 아들이 오빠 얼굴을 닮아? 그건 신기하잖아. 오빠는 남의 집 사람인데? 제 말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조카였어요. 할머니 말처럼 저희 또래 남자애들 생긴 게 거기서 거기에요. 조카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러자 엄마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니까. 나도 가끔 애 친구들 보면 놀라. 다 걔가 걔인 것 같아서. 그런가? 그래, 얘는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그러면서 별일 아닌 듯 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말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나 닮았다고?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지?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만 닮았잖아.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은 그때였어요. 엄마, 나왔어. 배고파. 친구들과 놀러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또래의 남자애들이 비슷하게 생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 엄마가 간식 줄게. 아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그걸 먹는 아들을 뚫어져라 보면서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은 왜?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완전히 머리에서 배제시켜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얼굴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봐? 아니, 오늘 엄마가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봐서. 아빠? 그치. 네 아빠랑 너랑 똑같지. 사람들이 맨날 똑같다고 하잖아. 근데 아빠는 아니고. 그럼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사실 나 형이 있나?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씩 웃고는 다시 간식을 먹더라고요. 아이는 분명히 농담이었을 겁니다. 평소에 형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형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매일 저에게 형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징징거렸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그 장난 섞인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배제하고 있던 그 하나의 가설을 확인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어디 아파? 어? 왜? 얼굴이 하얘. 어, 엄마 몸이 좀 안 좋나 보다. 좀 잘게. 아빠 와도 깨우지 말라고 해.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 손님이 오면 손님 방으로 쓰던 침대만 하나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들어와서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어요. 절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 번 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언니의 그 엄청나게 당황했던 반응과 그동안 저와 조카를 마주치게 하지 않기 위해 했던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말이 돼. 그동안의 엄마와 언니의 태도가 그 이유라면 다 설명이 되는 것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상상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누워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지 약속을 나갔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제가 누워있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당신 아프다며? 괜찮아? 방 안으로 들어온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울어? 많이 아파?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은? 저를 붙잡고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서러워서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조카와 너무나 닮아있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제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약 먹고 쉬면 된대.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안색이 이래.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하루만 쉬어보고. 아니 그래도 여보, 나 머리 아파. 좀 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잠시 바라보던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제 목 끝까지 이불을 덮어준 채 나갔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야?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니 새벽이더군요. 그리고 언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받질 않자 문자를 남겼더군요. 너 아까 갈 때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이렇게 문자한다. 이거 보면 괜찮은지 답장해줘. 전화 안 받으니 걱정이 되네. 그 문자도 이상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문자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제 안부를 묻는다거나 챙긴다거나 하는 것 같은 거 말이죠.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엄마를 통해 안부를 물어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갑자기 이러는 것도 이상했어요. 의심을 안 하고 싶은데. 엄마와 언니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조카의 얼굴이 모두 제 의심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갔어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했어요. 바로 언니에게 모른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 다녀와서 하루 종일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오늘 오랜만에 성민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언니 집에 갈게.
다음 날 언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거절하는 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며 정말 오랜만에 언니네 집을 갔습니다. 밖에서 만나자니까 굳이 왜? 왜? 동생이 언니 집에 오는 게 뭐 이상해? 아니,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말투가 날카롭게 나갔는지 언니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모른 척 다시 웃었어요. 언니 살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조카 얼굴을 봐서 그런지 눈에 밟히기도 하고, 이모가 돼서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나 좀 사주고 용돈도 줄까 하고 왔더니, 없네? 친구랑 약속 있다고 나갔어. 에이, 이모 오는데 그냥 집에 좀 있지. 요즘 애들이 어른 말을 듣나 뭐. 그래도 엊그제 보니까 착한 것 같던데? 겉으로 보기엔 그래서 그렇지. 엄청 속썩여. 우리 민우는 겉으로 보기에도 철이 덜 든 애니까 그렇지. 비교되게. 민우는 아직 어리잖아. 뭐가 어려. 성민이랑 겨우 2살 차이인데? 그러고 보니 성민이랑 민우도 이제 자주 만나게 해주자. 우리 민우가 맨날 형령거리는데 여기 좋은 형이 있는데? 언니는 제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더니 대화의 주제를 바꾸더군요. 아버지 생신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용돈 드리고 밥 먹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나 화장실 좀 쓸게. 하지만 별다른 말하지 않고는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세면대를 봤어요. 남자이라 그런지 남성용 면도기도 있더군요. 그 면도기를 가지고 온 봉투에 조심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변기에 물을 내리고 손을 씻은 뒤 면도기를 숨겨서 들고 나왔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 밖에 나가서 밥 먹자. 내가 사줄게. 언니는 당장이라도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온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언니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 뭐? 혼자 낳아서 잘 키우겠다 다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컸고 나부터도 아직 미혼모라는 딱지에서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너희 부부랑 우리 성민이를 같은 자리에 두고 보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한때 언니가 그래서 안 데리고 나오나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또 화목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민우 보면서 성민이가 혹시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도 있어서 아이가 다 클 때까지는 되도록 안 마주치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좀 이해해줘. 그런데 얼마 전에 성민이 보니까 의젓하던데?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아직은 애야. 그래, 뭐 언니 뜻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근데 제 말에 언니가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랑은 자주 보나 봐? 엄마는 아예 안 보는 척을 왜 했대? 언니는 제 질문에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머리를 굴리는 듯한 모습이 눈으로 보였어요. 자주 보기는 뭐, 그날도 엄청 오랜만에 본 거야. 그래? 자주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엄마랑 아빠한테는 자주 보여드려. 그래도 손잔데 보고 싶어 하실 것 아니야. 어? 그럴게.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마친 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다음날 당장 남편의 면도기와 조카의 면도기를 유전자 감식을 해주는 곳에 보냈어요.
마음속에서 자라난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생각들이 물 밀려오듯 들기 시작하더군요. 맞아. 그때 친했었지. 그러고 보니 그런 생각이 확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언니와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사람은 꽤 친했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라고 남편을 소개해 준 뒤 셋이 함께 같이 술을 마신 적이 꽤 많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책이나 영화 취향 같은 게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던 기억도 나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셋이서 같이 보자는 말도 하지 않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피했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때도 갑자기 어색해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정말 어느 순간 멀어졌거든요. 그러고는 지금까지도 그냥 형식적인 관계인 것처럼 굴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언니랑 꽤 친하지 않았었어? 그랬나? 뭐 시간 지나면 내부랑 처형 사이가 다 그렇게 되지 뭐. 그래도 셋이서 잘 지냈던 시절이 가끔 그리워서. 처형이 뭐 워낙 우리를 피하니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나둘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긴 했습니다. 여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말이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어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보려 노력했고 엄마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아무렇지 않은 척 구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지가 집으로 도착했어요.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등기로 왔더군요. 아니어야만 해.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친언니와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는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직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 아니어야만 했던, 하지만 제가 확신했던 그 확신을 확인해주는 결과였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그 문장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정말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에 그보다 더 울 수 없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닥칠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들과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오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울었을까요? 하염없이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도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사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그 문구가 마음에 박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절대 다시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순간 우리 가족은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제가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 민우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신을 놓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간힘을 써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수를 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리고 거울로 확인한 제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긴 하더군요. 밖으로 나가 겉옷을 챙겨 입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집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엄마한테 할 이야기 있어서 지금 집에 좀 가게.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오늘도 뭐 술 먹으러 갔지. 근데 왜? 무슨 일인데? 가서 이야기할게. 엄마는 계속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받은 결과지를 손에 꼭 쥔 채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나 하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고서야 할 수 없는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언니를 말리지 않았는지, 왜 내가 그때 그냥 결혼하게 뒀는지,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감추고 있었던 건지, 영원히 내가 모를 줄 알았던 건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미쳐버릴 만큼 말입니다. 너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집에 도착한 제 얼굴을 보고 엄마가 화들짝 놀라 물었어요. 저는 대답도 없이 심호흡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얘가 왜 이래? 엄마 무섭게.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묻는 엄마에게 여기 오기까지 꽉 쥐고 온 그 서류를 건넸어요. 대체 이게 뭔데? 이래.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선 제가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놀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그리고 뒤이어 나온 엄마의 말에 확신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엄마, 알고 있었지? 엄마는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한테 전화해. 현아야, 당장! 제 엄청난 소리에 엄마는 놀란 듯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손만 떨다가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줘야겠다 라고 언니에게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아야, 그게... 지금 엄마가 나한테 뭐 할 말이 있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봐놓고 지금 할 말이 있어? 미안하다. 미안? 미안이라고 했어, 지금? 왜? 알면서 왜 언니는 가만뒀어? 내 결혼은 왜 안 말렸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엄청난 일을 감춘 거야? 왜?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향해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을 퍼붓던 그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언니가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 그리고 언니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엄마와 생전 처음 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한 제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뭘 알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입니다. 현아야, 변명할 생각 말고 여기 와서 이것부터 보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언니는 구겨진 채로 방 안을 뒹굴고 있던 그 검사지를 떨리는 손으로 들어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했어. 너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만 입 다물면 너는 평생 모를 거라고. 엄마가 시끄러워. 그래서 언니는 잘못이 없다. 이 모든 건 엄마가 꾸민 일이다.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네가 내 남편이랑 앉았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너는 네 동생이 결혼할 남자랑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제 말에 언니가 무릎을 꿇더군요.
현아야, 미안. 내가 정말 미안.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 성민이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저질렀던 짓들 떠올리면서 반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네가 믿을진 모르겠지만 나도 정말 후회 많이 했고 고통스러웠어. 이제 와서 네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고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말렸어야지. 죽어도 결혼 못하게 말렸어야지. 이 모든 걸 알게 된 뒤에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네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그때 말하지 않아서 지금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언니도 엄마도 어떻게 자기 변명될 뿐이야?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다 집어 던졌어요. 제 손에 들린 게 뭔지 제가 지금 뭘 던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온 집안의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 또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주저앉아 절망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이런 엄청난 짓을. 당신 진짜 미쳤어? 너 미쳤어? 아버지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지금 이 순간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엄마랑 언니 안 봐. 현아야. 아이고, 현아야. 엄마가 잘못했다. 현아야. 그들의 그런 소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울음을 참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영이 집에 좀 가 있어. 엄마가 준영이 엄마한테 연락해 놨어. 어? 왜? 엄마랑 아빠랑 중요하게 갈 곳이 있는데 거긴 너는 못 가거든? 그래서 준영이 엄마한테 부탁했더니 마침 준영이도 너랑 놀고 싶다고 했다더라. 정말? 나 준영이 집에서 자고 오는 거야? 평소에는 남의 집에서 자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먹고 준영이랑 실컷 놀다 와. 아싸, 엄마 고마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네 집으로 가더군요. 한창 그런 게 좋을 나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준영이 집에 보냈어. 오늘 하루 자고 올 거야. 남의 집에서 자는 거 절대 허락 안 하더니 웬일이래?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남편은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탁 쳐냈어요. 제 그 사나운 행동과 얼굴에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런 남편의 얼굴에 오늘 하루 종일 들고 다녀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 서류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들어 그게 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너한테 민우 말고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이지. 뭐? 아니 그게 무슨...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서류 속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더군요. 성민... 유성민? 당신 조카? 네 아들이겠지 이제. 남편이 그 말에 잠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얼굴로 서 있더니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남편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뭐? 뭐라고? 그때
애를 가졌었다고? 당황해서 내뱉는 말로 확신했어요. 남편은 몰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엄마나 언니가 하는 말로는 대충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었어요. 여보, 나는 진짜, 왜 나왔지? 아니,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그게 지금 중요하니? 남편도 엄청나게 당황해 어찌해야 할 줄은 모르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저 하룻밤 실수라고 생각했던 15년 전의 일이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는 아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보, 미안해. 아니, 나는 다 잊고 살았는데 그때 술에 취해서 내가... 그랬으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나는 당신 사랑했단 말이야. 사랑? 사랑 좋아하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랑 민우는 어떻게... 제가 주저앉아 오해를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계속해서 옆에서 자기는 몰랐다,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말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너무 깜깜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종일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언니와 바람이 났던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언니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데 말입니다. 저는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더군요. 하늘 아래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서러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진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당분간은 한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엄마와 언니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당신들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다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괜찮냐는 아버지의 연락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오열했던 기억이 있네요. 나중에 듣기로는 아버지는 언니에게는 다시는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으니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했고 엄마와는 한 집에서 서로 없는 사람인 듯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해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아들은 저와 남편 사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는 챘지만 불안한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게 하는 게 말입니다. 남편은 언니를 한번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더군요. 숨기고 살면 사라질 줄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언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화를 냈다더군요. 사고는 지도 쳐놓고 참 양심도 없죠. 저는 서로 모른 척 그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언니에게 성민이라는 증거가 있는 한 절대 우리는 그전과 같아질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합의에 집을 정리하고 제가 모아둔 돈과 분할할 재산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가지고 왔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시댁에서는 갑작스러운 이혼에 당황해했지만 남편이 납작 엎드려 무조건 자기 잘못이니 더 알려고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아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알고 계시는 듯 했어요.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걸로 봐선 말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동안 엄마와 언니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아버지가 찾아온 적이 있긴 했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랑 네 언니 몫으로 마련해둔 돈인데 나는 네 언니한테는 줄 생각이 없어서 너한테 다 주려고.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혼자 애도 키우고 해야 하지 않니? 네 언니는 어떻게 살든 도저히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너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적어도 이런 걸로는 말이다. 그래도 거절했지만 한사코 주시길래 그냥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간절해 보이셨거든요.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이는 크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흐르는 분위기로 대충 모든 걸 짐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엄마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생각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는 게 말입니다. 민우는 그래도 가끔 보게 해주면 안 될까? 민우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당신이랑 민우 관계까지 끊을 생각은 없어.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남편과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거나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기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버지,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슬퍼져 왔습니다. 언니는 제가 용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다고 지금도 아이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 저는 언니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조카의 얼굴도 아마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겠죠. 언니가 성민이에게만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날 언니는 진짜 벌을 받게 되는 거겠죠. 나는 병아를 지키려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이거야.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엄마에게도 다시는 죽을 때까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시원하게 복수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 그들에게 씻어낼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 또한 가족이니까요. 물론 제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지만요. 가끔 그 모든 일이 꿈인 것 같아요. 그만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때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 다 놓고 도망가 본 적도 있고 혹은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피가 나도록 매달려도 봤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꽤 험한 생을 살지 않았나 싶어 괜시리 울컥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다 싶고요.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고 제 남편은 꽤 유복한 가정에 자란 사람이다 보니 그 안에서 나름의 핍박이 많았어요. 남편이 아닌 저에게 말이에요. 우리 친정은 아주 평범한 집이었지만 남편 집은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부자였거든요. 다 시아버님의 사업이 잘 되어 이룬 부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구셨는지 몰라요. 우리 수철이가 뭐가 아쉬워서 지영씨 같은 아가씨를 만나겠다고 하는지 몰라. 솔직히 말해봐요. 애기라도 생긴 거 아니야? 응? 대답을 좀 해봐.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오셔선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로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때는 제 옆에 아무도 없이 온전히 저와 어머니만 독대하고 있던 사정이라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숫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다 보니 어눌하게 받아치기만 했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수철 씨와 제 사이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죄진 것 마냥 죄송해서 믿어달라는 둥말을 했을까요? 전 이미 100% 죄인인 마냥 주눅이 들어서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이 성사된 이유는 남편의 고집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성격이었거든요. 엄마가 나 장가 너무 늦게 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마땅한 색식감을 데려왔잖아요. 지영이 보세요. 얼마나 곱고 미인이냐고요. 내가 아주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완전 못을 박아버려 그런지 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연신 껌을 씹고 계셨지만 별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우리는 바로 부모님 댁 아래층에서 생활을 이뤄가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예뻐했고 위층에 올라가서 시부모님과 식사할 때도 여지없이 애정 표현을 했었답니다. 아버지, 나는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지영이만한 예쁜 색시는 없더라고. 엄마도 너무 질투하지 말고 며느리 좀 예뻐해 주세요. 네? 이러면서 제가 그릇을 들거나 설거지를 돕는 것도 전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사실 이런 저희의 관계라든지 고부 갈등 같은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 너무 바빠서 해외를 오가시기도 하고 집에 잘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사이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거기서 오는 결핍이나 히스테리 같은 걸 꼭 저한테 풀려고 하시더군요. 얘 수철아, 말을 그렇게 할 게 뭐냐? 결혼을 너가 잘한 게 아니라 얘가 잘한 거지. 얘가 어딜 가서 너 같은 신랑감을 얻어? 키도 훤칠하고 직업도 좋겠다. 집도 넉넉하겠다. 넌 아직 한참 더 버텨도 더 어리고 예쁜 신부 100명은 얻어. 꼭 말을 이렇게 하셔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세게 빈정거리셨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절 챙기며 막아주려 애쓰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건 엄마가 너무 심했다. 하여간 엄마는 날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동생 하나만 딱 더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야 엄마가 안 외로웠을 텐데.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어머니는 본인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꼭 본인 아들을 불러다가 하소연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적어도 남편과 있을 땐 깨갱하셨지만 갈수록 저를 괴롭히는 정도가 지나치시더군요. 우리가 신혼을 지나고 1년이 넘어가니 어머니는 그걸 구실 잡고 계속 쪼아대셨어요. 이때 저는 그간 쌓이고 쌓이던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니네 아기 안 가질 거야? 에휴, 지영이 너도 참 너다. 어떻게 우리 수철이 같은 남편을 맞아놓고도 얼른 애를 금방금방 낳을 생각을 하네?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애 낳아줄 여자들 널렸어. 그렇게 버티고 있을 거면 작작하고 방 빼. 안 그래도 독살 맞은 시어머니들 많다지만 우리 어머니는 진짜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죠.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너 말고도 애 낳아줄 여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식으로 말을 할까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마땅히 받아치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거리다 방으로 들어와서 울기만 했어요.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참 슬프게도 인생이란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더군요. 신혼 초부터 적어도 1년여까지는 그렇게 절 예뻐하며 강아지 다루듯 머리를 쓰다듬고 좋아해주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알 건 다 알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점점 어째 소홀해지더라고요. 어머니랑 또 싸웠어? 지영아, 언제까지 내가 그걸 뒤치다꺼리 해줘야 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적당히 넘겼어야지. 어머니 하나 구슬리지 못하면 어떡하냐. 나도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 너랑 어머니 사이에 껴서 이렇게 불편해야겠어? 이러면서 점점 남편도 은근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아무리 절 좋아하고 아꼈다 한들 매일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본인 어머니의 투정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 욕을 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남편도 힘들 거예요.
저는 점점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무척 힘들던 와중에 어느 날 유독 몸이 피곤하고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절대 어머니는 가만두고 보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쳐 누워갖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네 남편 나가는 것도 안 보고 네 분수를 알면 얼른 일어나서 빨리 움직였어야지. 어머니의 이런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 온몸이 침대에 묶인 듯 아파오고 열이 펄펄 끓는데도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아무래도 좋지 않아서 오후쯤 병원에 갔는데 제 몸에 아주 생소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바로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간 눈에 띄게 감정이 식어가는 게 보여 절 실망스럽게 했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신나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지영이 임신했어. 와, 드디어 나도 아빠 되는 거네. 아들일까 딸일까? 진짜 너무 기대된다. 이제 우리 뭐부터 준비하면 되지?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그간 서운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사라지더군요. 워낙 어머니가 임신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저 역시 아기를 원하긴 했거든요. 예쁜 딸을 갖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어머니는 아예 아들로 딱 굳혀서 성별을 말씀하는 바람에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제야 아기를 가져놓고 뭘 잘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좌우지간 아들이어야 해. 딸이면 나는 거들떠도 안 볼 거다. 우리 수철이 닮은 잘생기고 번듯한 아들놈으로 꼭 낳아야 해. 네가 이제껏 네 시애미를 애태웠으면 그 정도 강단이야 있겠지. 안 그래? 이때 오죽하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마저도 저를 위로하실 지경이었어요. 보다 정말 안 됐다 싶으셨던 거죠. 아이고 새댁. 내가 새댁 같은 딸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안 좋네.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도 우리 사모님 같은 사돈은 정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겁날 것 같아. 어쩜 말을 저렇게 모질게 하려나. 새댁 친정에서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나마 이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가끔씩 몰래 절 챙겨주셔서 그런지 덕분에 이때 서러운 시기를 좀 넘길 수 있었답니다. 식사 준비하실 때 제가 먹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집안일을 굳이 아주머니와 나눠서 저에게 억지로 시키려던 어머니 몰래 쉬기도 해주셨고요. 이때 제가 친정과 왕래를 잘 할 수 없었는데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넌 뭔 놈의 친정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니? 사돈이 부르는 거야? 아니면 네가 가는 거야? 그거 적당히 딸을 불러대야지. 시집 보낼 땐 언제고 왜 자꾸 부르신대? 그럴 거면 아예 데려가시든가. 자꾸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얼굴만 보면 눈썹이 일그러지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갈수록 막달이 돼가며 제 몸도 힘들다 보니 이제 정신적으로도 더 신경을 못 쓰겠고 최대한 꼬투리 잡힐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고생 끝에 아기를 낳았고 아주 귀엽고 똘똘한 아들이었답니다. 임신한 내내 묘하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남편의 변덕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진 시집살이에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찾아온 이 아기는 뭔가 새로운 인생의 지표가 되어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름조차 마음대로 못 짓게 하고 자꾸 간섭하시는 어머니를 이례적으로 무시하고 제가 이름을 지어 밀고 나갔어요. 이 부분으로 또 말도 못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아버님까지 끼셔서 난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끝끝내 제 뜻대로 아이 이름을 강민이라고 지었어요. 왠지 맨날 여기저기 치이는 저와는 달리 아이는 강하게 컸으면 좋겠고 또 이 아이를 지키고 잘 키우기 위해 저 또한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이후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아기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아주 세밀하고 빈틈없이 저를 찔러대더군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더 지쳤던 건 거기에 누군가 가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망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뒤늦게 가면을 벗은 인간, 바로 제 남편 말이에요. 지영아, 어머니가 강민이 좀 안아보게 해드려. 그리고 밤새 우는 동안 자꾸 아주머니께 맡기지 말고 이제 네가 엄마면 스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허, 이거 봐. 표정이 왜 그래? 진짜 그 우울한 얼굴 하며 나 완전 질려 죽겠어. 애기 없을 땐 안 생긴다고 울더니 낳아놓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아휴, 아무튼 나 나간다.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도 많이 약해져 있던 저는 아주 잠깐 아주머니께 새벽에 부탁드리고 그때 졸면서 분유병을 씻곤 했어요. 그마저도 시끄럽다며 어머니는 시간마다 내려와서 호통을 치셨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쪼르르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또 제 욕을 하셨겠죠. 헌데 이제 남편이 그걸 고지 듣고 절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쯤 되니 저도 한계에 다다랐고 슬슬 남편과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절 궁지로 내몰았고 아이가 한두 해 지나 점점 커가는 동안에도 여지없이 괴롭혀대더군요. 뒤늦게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쯤 저는 어딜 가나 표정이 참 없고 지쳐 보인단 말을 들으며 몸에 뼈와 살가죽이 대강 남아있는 상태로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고 아기를 낳고 또 둘째를 원하는 남편의 뜻과는 달리 제 몸은 더 이상 아기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떠올리기 징그러울 정도로 남편과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지독했어요. 나중에 아주머니가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할 정도였으니까요. 강민 엄마, 나도 이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강민 엄마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휴,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남인데도 이렇게 강민 엄마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걸 보고 나가기가 참 걱정스럽네. 아무튼 건강 잘 지키면서 살길 바라요. 아휴, 딱해라. 그렇게 눈이 벌게져서 나가실 정도로 남편과 어머니는 정말 심심하면 저를 조리돌림하고 놀리는 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완전 제 껌딱지였거든요. 저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애가 기겁을 하며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어머니가 자기 손자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해도 곁을 안 주고 제 아빠가 엉덩이를 팡팡 때려가며 화를 내도 듣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때 많이 지쳐 있었는지 우리 아들조차도 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와 할머니가 싫은 건가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그러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평생 제 가슴에 박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뒤바꿀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 저는 산송장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온 몸과 정신으로 체감하게 되었고 앞서 겪었던 저 험악한 시집살이보다 더 바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 아들은 채 5살밖에 안 된 나이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래 애들보다 체구도 가뜩이나 작은 편이라 늘 제 마음을 쓰게 했고 다 네가 허약하고 덜 먹여서 그렇다는 어머니의 핍박을 들으며 온갖 노력을 했던 아이예요. 어떻게든 좀 튼튼하게 키워보겠다고 좋다는 것도 다 끌어와서 먹여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체구가 작았던 아들 강민이는 그것 때문에 더더욱 비참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시댁의 권유로 잠깐 집 리모델링을 위해 모두들 집을 비우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니와 아버님은 호텔에 가 계시고 저희 또한 같이 머무르자는 것을 제가 한사코 우겨서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남편은 거기서 쏙 빠지려고 하더군요. 나 장모님 댁 불편해.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호텔에 있을 거야. 너가 알아서 강민이 데리고 자주 드나들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좁은 집에서 애랑 복잡거리면서 출퇴근하게 만들어. 너 일부러 우리 엄마 아빠랑 떨어지려고 계획 짠 거 아니야? 이따위 모진 소리를 하는 게 정말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바로 자기 엄마, 저희 시어머니 말이에요. 정남이가 떨어지면 저런 모양새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 딱 지 엄마랑 똑같더군요. 어머니는 애초에 저에게 정도 뭣도 없었기에 초반부터 그런 험상궂은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우리 집을 무시하건 말건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단 몇 개월만이라도 시댁에서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헌데 그렇게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필요한 것들을 옮기고 집에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자꾸 짐 싸는 걸 도우라고 재촉하는 어머니 때문에 저도 많이 넋을 놨던 것 같아요. 잠깐 한눈판 사이 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1층 아이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늘 시야에 아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고 있던 것과 달리 아이는 제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당시 인부 아저씨들도 참 그렇지. 아니, 사실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요. 그래도 어떻게 현관문을 지나 어린애기가 밖으로 맨발로 대강 걸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셨을까요? 이때 저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대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안방 짐을 챙기고 다시 아이 방에 들어갔다가 애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빠르게 짐을 쫓으면서도 분명히 애가 옆에 어딘가 있겠지 하면서 움직였고요. 그런데 갈수록 숨이 조여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집안에 아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왠지 모르게 다리도 부르르 떨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마 얘가 문 밖으로 나가진 않았겠지 싶어 확인이라도 할 생각으로 신발을 주워 신고 나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서 바로 보이는 그 골목 앞에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왠지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덩치가 큰 트럭이 거기에 있었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새끼를 낳은 어미에게는 어떤 그런 본능이라도 있는 걸까요? 내 자식이 어딘가에서 잘못되어 피울음을 흘리고 있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않고 냄새를 맡지 않아도 묘하게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본능 말이에요. 정말 멍한 눈으로 그쪽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멀스멀 걸어서 갔는데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던 인부 아저씨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험악한 얼굴로 차 뒤편을 보고 있더군요. 이날 처음 일하러 온 아저씨들 눈에 딱히 제가 익숙한 인상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웬 여자가 기웃거리니 설마 했나 봐요.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줌마, 혹시 애기 엄마예요? 이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 맞아요? 그런데 그때 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심장 한 켠이 타는 듯 쫄려오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났던 걸까요? 앞으로 제가 보게 될 광경에 대해 미리 몸이 반응을 했던 걸까요? 그 소란스러운 틈으로 발을 딛기가 왠지 두려웠으나 찬찬히 그 틈으로 걸어갔고 그 광경을 본 뒤 저는 차마 기절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트럭으로 인해 처참한 모양으로 거기에 쓰러져 있었고 그 작은 아이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로 커다란 덩치를 그리고 있는 그 트럭으로 인해 내 아들 강민이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양새가 되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애밀한 존재인 저는
기절을 하고 주저앉고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어요. 당장 아이를 어떻게든 꺼내야 했고 그 핏덩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지 않게 챙겨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인부 아저씨들조차 제대로 눈뜨고 보지 못하는 장면이었으나 저는 이 아이의 어미니까요. 엄마 눈에 아무것도 징그러울 것도 무엇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저는 같이 엉망진창에 몰골을 하고 그렇게 병원으로 같이 실려가게 되었어요. 무슨 기억으로 그때 병원에 들어갔는지 절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던 간호사며 다 너무 어지럽기만 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어찌어찌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조차 저를 아주 가엾고 안 됐다는 표정으로 보시며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태도를 갖추시더군요.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체가 외려 더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아들의 상태는 정말 거대한 폭풍 앞에 힘없는 불씨 같았어요. 병동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더 나을 것도 없이 목에서 피맛이 감돌 지경인데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뒤늦게 달려온 남편은 이 상황을 보더니 아주 정신을 놔버린 듯 했어요. 그러면서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고요. 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애를 어떻게 봤으면... 진짜...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미쳤지. 엄마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너 같은 애를 내가 아내라고 맞아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불쌍한 강민이 어쩔 거냐고. 네가 빨리 멀쩡하게 만들어놔. 내 말 안 들려? 그러면서 제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는데 진짜 온 머리가 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어질어질하더군요. 옆에 간호사들이며 사람들이 뛰어들어 말리게 된 건 쓰러진 저를 일어나라며 남편이 뺨을 때리고 난 뒤부터였어요. 아니, 저기 남편분이세요? 왜 이러세요? 좀 누우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지나가던 아줌마까지 합세해 남편을 뜯어놓았고 저는 그렇게 병원 벤치에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어요. 남편은 사람들에 떠밀려 나오고서도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였어요. 너, 강민이 저렇게 가면 나는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용서하지 않아.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당장 살려내, 어? 안 살려내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자기도 울먹거리며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야 연락을 받고 찾아온 친정엄마는 기막혀 하시면서도 딸인 저의 몰골을 보고 그 모습이 더 비통하셨던지 그 사람 많은 데서 또 큰 소리로 통곡을 하셨어요. 그 애는 저에게 있어 정말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애였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아이가 들어간 곳 문을 붙잡고 간절히 울고 빌고 또 빌어도 온몸의 체액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소리 지르며 간구해도 내 아들 강민이는 좀처럼 제 품으로 이전처럼 돌아올 기색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동아줄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싶었던 제 바람과는 달리 그것을 누군가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듯 너무나도 무서운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뇌사 상태로 호흡도 못하고 버티고 있던 가련한 우리 아이를 이제 떠나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무렵부터 시댁과 남편은 그렇게 저보고 살인자라며 애를 다시 돌려내라면서 난리를 쳐놓고는 희망이 안 보이니 발길을 뚝 끊더군요. 그렇게 아이가 애틋했다면 가는 길이라도 와서 봐야 했던 것은 아닌가요?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붕괴하고 있던 와중에도 아이는 힘겹게 생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후로 아이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왜 내가 지금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냥 나도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5살짜리 아기가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겪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는 그나마 딸마저 잘못될까봐 계속 달래고 어르고 같이 울기를 반복하셨고요.
이윽고 비가 아주 많이 오던 가을날, 우리는 강민이를 가슴에 묻게 되었어요. 강민이는 그 상황에서 그나마 운전했던 부분을 살려 이름 모를 두 명의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나게 되었고요. 정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벌어졌고 끝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요. 이미 시댁은 리모델링 준비를 한답시고 외부로 나가 있던 차였고 그 집에서 우리 강민이와 제가 살았던 기억은 그 이사 준비로 혼란했던 날과 함께 끝을 맺게 되었어요. 저도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그들 역시 저를 맞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유, 그러게. 재수없는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저만큼 재수없게 지 자식을 보내놓고 다시는 저딴 거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 당장 치워버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와 마주쳤던 날 여전히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통곡하면서 사라졌어요.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 않은 채 이혼과 관련해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빠지더군요. 어차피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살 생각이 없었어요. 기왕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게 아니라면 차라리 강민이랑 진작 나와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후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그날의 기점으로 돌아가 후회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아이는 내 품으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생눈을 뜨고 있는 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어진 저는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당분간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속을 달래보고자 왔는데요. 친정 또한 저에게 있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친정에는 엄마 아빠와 오빠 그리고 새언니와 조카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집에 이혼한 신우가 와서 짓는다는 게 새언니 입장에서도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리 오래 머물다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때 정말 너무 우울했고 까딱하면 나쁜 생각을 할까 말까한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랬기에 그나마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정처 없이 누워서 지내곤 했었는데요. 그게 2, 3년이 지나고 병자마냥 누워서 6년 차가 되다 보니 새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초저녁부터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빠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당신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저렇게 수연이 방을 내줄 셈이야? 설마 계속 견뎌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아가씨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당신이 좀 물어봐. 아,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애 한창 공부할 때 저렇게 방을 냈다 뺏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얘기 내가 직접 하면 더 싸움 된다고. 애도 지금 예민할 땐데 이런 건 아빠가 돼서 좀 커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가씨 사정도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자식 한창 공부할 땐데 이 사정도 중요한 거잖아. 새언니는 제가 듣던 말던 아니면 좀 들어주길 바랐는지 몰라도 방 안에서 그렇게 오빠와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소리를 들은 엄마가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말렸어요. 엄마가 끼면 안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이 사춘기라고 오빠가 고생하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고모가 돼서 잘못한 거지 뭐. 내가 곧 나가도록 할게. 이 말을 하면서도 대책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 때문에 오빠네 부부가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좌불안석이더라고요. 우리 집에 왔지만 엄연히 우리 집이 아니라 새언니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니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헌데 엄마는 이런 딸이 안쓰러우셨는지 못 참고 따지시는 바람에 결국 제가 이 집을 나가는 날짜가 더 앞당겨졌어요. 얘 수연애미야. 너 지금 네 신우 보고 지금 나가라는 소리냐? 애가 어떤 상황으로 왔는지 몰라서 그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 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앞에서 말하지 왜 애꿎은 네 남편을 잡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문을 콱 열고 소리치니 새언니도 그때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와 엄마를 보더라고요. 오빠는 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 길로 나가버렸고요. 새언니는 예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엄마가 대뜸 따지고 든 게 놀랐던 건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수연이가 요즘 진짜 예민한 때라 들으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왠지 계속 있다간 정말 다들 저 때문에 괴로워질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엄마를 보니 저에게 삿대질하던 시어머니가 떠올라 더더욱 눈을 질끈 감게 되었어요. 엄마만은 제발 그런 구도가 되어 며느리와 원수지고 살질 않길. 새언니는 나처럼 본인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길 바랐거든요. 여전히 제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고 저 역시 병자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정신적으로 완전 피폐해져서 정말 몰골이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혼자 방을 얻어 나오게 되었어요. 저를 안쓰럽게 여겼던 오빠와 엄마, 아빠가 얼마씩 돈을 보태어 주셨는데 그것마저 외면하기엔 저도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고 나중에 꼭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녀로서 다시금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무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한들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근황이 들려와도 결코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아무도 저를 모르는 외딴 지역에서 살고 싶었어요. 엄마는 못내 마음이 쓰였는지 그럴 거면 아무도 없는 곳은 절대 안 되고 이모가 살고 있는 근처에 가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저는 7년여의 시간을 또 보냈답니다. 딱히 생활하고 돈 벌 것도 없었지만 한 1년 정도는 엄마가 어느 정도 보태주셔서 겨우 버텼어요. 이후로는 저도 조그만 일거리를 찾아 움직이게 되었고 그래도 살아있는 몸이라고 억지로 이것저것 하게 되긴 하더군요. 처음에는 계단 청소를 하다가 계속 청소랑 관련된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묵묵히 돈을 벌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다 보니 썩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런 걸 원하면서 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야속하게 붙어있는 숨 때문에 그리고 나만 보면 안쓰러워서 죽으려고 하는 친정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옛날에 대학 시절 알았던 선배 언니 생각이 났어요. 참 좋은 언니였고 여러모로 제가 의지하며 진짜 어른처럼 여겼기에 왠지 연락해보고 싶더군요. 어찌어찌 타고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 언니는 어린이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영아, 너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휴, 얼마나 힘들었겠니. 애가 그렇게 돼서 어떡해. 나도 애들 다루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어. 우리 같은 교사들은 정말 최대한으로 조심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 에휴, 엄마 입장에서 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누가 네 마음을 다 알겠니. 정말 속상했겠다. 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남의 품에서 눈물 콧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쏟아내며 울었어요. 대학 다닐 때에도 이렇게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인자한 원장님의 모습으로 교사들과 아이들을 함께 끌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아 보였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평화롭게 들리고 노래하는 모습이나 노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절로 눈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더 가슴이 쓰려오고 아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웠던지 언니가 얼른 저를 일으키더군요. 네 상처가 치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 여기 와서 아이들 보면 더 힘들겠다.
내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널 여기로 불렀어. 정말 미안해, 지영아. 그러면서 언니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와 반대되는 마음이 자꾸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소리나 냄새들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우리 강민이를 안고 있었던 그 감촉들이 절로 조금씩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고 당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맑았고 뽀얗던 우리 애기의 살갗이나 아가 냄새 같은 게 말이에요. 이후로 괜찮아져서 그대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고, 다 끝나고 나와서 밥을 먹을 즈음 언니가 갑작스레 물었어요. 지영아,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친정에서 보태준 돈은 지금 집어든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 일자리라도 구했어? 새삼 갑작스레 현실로 들어와 이것저것 묻는 언니를 보며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초라한 사정이다 보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별 수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기도 했고 그냥 있는 대로 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언니가 새삼 새로운 제안을 해오더군요. 지영아, 너만 괜찮다면 한동안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해줄 수 있겠어? 너도 똑같이 유아교육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었잖아. 교사로 일해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공문이며 이것저것 정리해주는 직원이 있는데 이달 말에 그만두게 되었거든. 나도 예전부터 너 꼼꼼한 거 알아서 많이 믿음직스러웠는데 네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부탁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이때 솔직히 기력도 없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간 것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간신히 작은 단칸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데 생활이 엄청 궁핍했어요.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꽤 감상적이 되어버린 건지 그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구나 싶어 조금은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멍하니 되는 대로 살고 입에 풀칠만 하기보단 뭐라도 다른 출구를 바라보자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강민이를 향한 저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겠지만 팡팡 생기 넘치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뭔가가 좀 샘솟아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매일매일 억지로 몸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힘을 냈었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언니며 거기 교사들도 무난하게 좋은 분들이었어요. 전 담임을 맡은 교사는 아니었지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쓰리기도 했다가 또 한편으론 위로가 되었다가 그 아이들을 멀쩡히 데려가는 엄마들이 부러워 눈물이 나기도 했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고 당시 저는 약을 먹으며 정신적으로는 버티고 있었는데요. 어째 조금씩 마음이 나아진다고 할까? 이제 정말 제한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제 얘기를 조금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아이가 그렇게 된 이후 나와서 늘 처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고 바쁘고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 안에 있다 보니 제 감상에만 빠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론 어쩔 때는 제가 아이를 잊고 있는 것 같아 불쑥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려 울며 잠에서 깰 때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언니에게 상담하니 그래도 좋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강민이가 엄마에게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닐 거야. 엄마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울며 힘들어하길 바라는 자식은 없어.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자식이니까 그걸 알잖아. 지영이 네가 너무 예민하고 힘들어서 그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료해보자. 이 말 들으니 더 가슴이 뭉클하게 부풀어 올라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강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의 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사건으로 하늘에 간 이후 벌써 10수년이 지난 때였지만 저는 늘 가슴에 5살 강민이를 품에 안고 놓지 못했어요.
가까스로 마음을 붙들고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는 환경에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를 여전히 제 가슴에 묻은 채 시간이 흘러 여기서도 꽤 오래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언니가 정교사로서의 자리를 제안했지만 아이들을 맡아서 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저 어린이집 서류를 도우면서 적은 돈을 벌더라도 나에게 직장이 있고 멀찌감치해서 애들을 볼 수 있고 사람 간의 교류가 있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환경 안에 있는 것이 딱 저에게 알맞았다 느꼈는데 저는 그걸 체감할 무렵쯤 결국 제 발로 걸어서 이곳을 또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위로받아서 그걸 제대로 갚고 싶었던 저에게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이야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사실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집, 그 크지도 않은 곳에서 불륜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기서 빠르게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일단 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계기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의도치 않게 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언니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불륜의 주인공은 바로 언니의 남편인 어린이집 차량 기사님이었고 또 다른 대상자는 10년째 근속해왔던 교사였어요. 50대 안팎인 우리들 또래에 비해 그 교사는 한창 좋은 때에 들어와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쭉 노처녀로 40대가 되도록 근무했거든요. 좋은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대상자가 있었을 줄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같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원장님의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아주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여교사가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내게 되면서 일이 그렇게 터지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기사님 이름이 분명한데 이상한 연애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곧장 전화가 걸려와서는 대뜸 협박부터 하지 뭐예요. 저기 윤지영 선생님,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저 기사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남자친구 따로 있어요. 잘못 보낸 거라고요. 허튼 소문 내고 다니시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잘못 보냈다고 웃어넘길 만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새로운 고심거리가 되어 한창 고민하고 있던 와중 며칠이 지나 언니가 저를 원장실로 부르더군요. 그런데 평소 같지 않은 표정이라 왠지 좀 섬뜩했어요. 지영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 전 언니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곧장 되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너 정말 말하기도 내가 다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우리 남편 일 알고 있었다며? 햇님반 선생님이 실토하더라고. 너가 중간에서 알아채고 나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 대신 돈을 요구하더라고 말이야. 말도 안 된다며 계속 받아쳤지만 언니는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언니가 아니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 남편과 자기가 고용한 교사 간의 불륜이 충격적이었는지 제대로 판단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만하자. 일단 햇님반 선생님은 어제부로 그만뒀고 안 나올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돈이 필요했니? 모자랐니? 어떻게 내 가정사를 두고서 그런 협박을 할 수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 너 내가 얼마나 우스웠니? 남편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주제에 이런저런 좋은 소리나 하고 다닌다고 했었다며?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다. 언니 입으로 나오는 내용은 그저 말도 안 되는 그 교사가 자기 입장을 어떻게든 죄를 하나라도 덜고 남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얘기들 뿐이었어요.
평소에 언니라면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분간 못할 사람이 아닌데 10년간이나 둘이 몰래 만났던 충격이 컸는지 좀처럼 이성적이지 못하더군요. 결국 저는 타이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모든 게 돌아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교사의 모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굳이 더 이해시키고 싶고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의욕이 들지 않더군요.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 잡고 앉아보려던 저에게 세상은 또다시 찬물을 끼얹으면서 당장 저리 꺼지라고 욕지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년간 거기 머무르면서 나름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고 나쁘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괴롭더군요. 특히나 언니는 제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고 강민이의 일을 누구보다 슬퍼해주고 저를 다독여주려던 사람이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언니를 상처 준 꼴이 되어버렸고 은혜도 모르고 조롱한 역할을 맡게 되어 우리 둘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겼어요. 정말 저는 어디에도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었고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와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혼자 한강변에 앉게 되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으스스하다 못해 머리카락 사이사이 두피 이곳저곳을 뚫어가면서 아려오더군요. 대체 나라는 인간은 왜 숨이 붙어서 이렇게 생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살아봤자 좋은 일도 없는데 자꾸 꾸역꾸역 살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주제를 알라고 깔아뭉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차디찬 강가를 바라보고 있다가도 이 알궂고 밉살스러운 숨이라는 것은 또 본능적으로 춥다며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모든 게 허망하고 허망해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데 살점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마주하고 나니 또 막상 그러긴 무서운 거예요. 나 같은 바보 천치가 어디 있을까? 그냥 평생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며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어둡고 어두운 작은 단칸방 안에서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잘 기운도 없었는데 나름 힘들었던 건지 찬바람을 너무 쐬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그런데 그때 그 초저녁에 살며시 열이 끓어오르면서 억지로 잠을 청했었는데요. 중간중간 너무 아프고 목이 잠겨서 몇 번이나 계속 침을 뱉어내곤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꿈도 꿨는데요. 그 꿈에서 저는 세상 희한한 것을 보았어요. 꿈이면 깨고 아니면 그대로여라 하고 붙잡고 싶었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상태가 꽤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바로 그 꿈 안에서 제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굴을 나타내고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5살에 죽은 우리 강민이가 그렇게 큰 성인이 될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든 그 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계속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너 강민이니? 강민이 맞니? 강민이 맞냐고! 이렇게 울음을 토해내며 말이에요. 얼마나 꿈에서 그 소리를 계속했는지 나중에 자던 중 입을 하도 움직여서 그런가 꿈에서 깨니 입 근육이 아파오더라고요. 꿈에서 제 아들 강민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제 인식은 또 그런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척 희한한 광경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양옆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뭉뚱그레하게 셋이 사이좋게 같이 서 있었는데 어른의 얼굴을 한 강민이가 저를 보고 뭔가 웃는 느낌으로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더라고요. 자연스레 그쪽으로 시선이 따라갔는데 강민이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곳은 눈부시게 빛이 나는 하늘 쪽이었어요.
그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선명해지더니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빛이 보이더군요. 딱 거기까지. 그게 전부 다였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전히 제 몸은 제 방 안에 현관문 입구에 그렇게 쓰러지듯 누운 채로 그대로였답니다. 저는 꿈에서 깨고 난 뒤에도 한참을 정신 차릴 수 없었어요. 거의 1시간 정도는 멍해서 뭐가 현실인지 생각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단 한시도 생각하지 않고 잠들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아들 강민이. 그 아이는 제 곁을 떠난 이후 정말 아주 잠시라도 꿈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야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디 지나가는 뒷모습이나 이름표 한 조각도 꿈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완전 삶을 막막하다 느끼고 아무것도 낙이 없다고 느껴져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그때 이상할 정도로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역시 내 아들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 꿈속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 맞았겠죠. 그렇다면 유독 옆에서 강민이와 같이 있던 그 2명은 뭐였을까? 왜 혼자 안 나타나고 그렇게 꿈에 각인되도록 같이 있었던 걸까 싶었어요. 한동안은 아들의 여운이 강한 고로 그것만 생각하느라 깊이 자각하지 못했지만 한참 다시 기억을 헤아려 본 뒤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어디까지나 꿈이고 그냥 헛소리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막연히 생각하기에 혹시 그건 우리 강민이가 몸을 나눠준 장기를 기증해 주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얼굴도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기증할 때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어떻게든 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내려고 신경 쓰다 보니 저는 또 그렇게 며칠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온몸에 들이닥쳤던 심각한 몸살 기운도 가라앉았고 점점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이제 제 곁에 좋은 사람들도 없고 정말 저 혼자서 스스로를 세워가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미흡하게나마 아들 없는 세상을 이제 좀 딛고 일어서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말이에요. 그날 아들이 꿈에 나타났던 영향이 없다고는, 아니,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제 엄마에게 자기 잘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의미는 여전히 분간이 잘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꿈을 꾸고 난 뒤 늘 어딘가 멍든 듯 아팠던 가슴 언저리가 조금은 수그러진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이전에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기운을 내서 살아볼 예정이에요. 친정엄마의 건강도 현재 안 좋은 상태고 오빠네도 최근 분가를 했는데 제가 모시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늘어지고 처져 있는 딸의 모습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 비록 엄마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자식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 뭐든 하나라도 하고 가야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아들의 그 얼굴을 저도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겠죠? 아들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싶고 쓰다듬고 싶어서 얼마나 손을 뻗었는지 몰라요. 또 나왔으면 좋겠지만 다시 안 나와준다고 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나오면 나올 때마다 아들이 더 그리워질 테니까요. 엄마가 이 땅에 소명을 자기 대신 다 하고 갈 때까지 그렇게 알록달록한 빛 옆에서 잘 놀고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가 되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